AI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이제 100명이 1000명의 일을 하게 됩니다. AI 혁신 기업은 사실 100배 이상 생산성이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죠. 아마존도 아마존 q 디벨로퍼에 자바 CMS로 바꾸는 기능을 넣은 다음에 무려 3만 개 이상의 앱들을 이걸로 바꿨고, 사람이 이걸 직접 했으면 개발자 4,500명이 1년 동안 할 일. LG전자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원 데이터는 의미가 없어요. 쓸모가 없었는데 데이터 카탈로그, 메타데이터라고 하는데, 근데 요거를 자동화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쓸모 있는 데이터가 된 거죠. 매일매일 대시보드로 이제 우리 제품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쫙 보면 고객들이 뭐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게 다 정리가 되는, 대기업이 드디어 LLM으로 혁신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실제 LLM을 쓰이는 사례들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 이제 업무용, 생산성, 아니면은 개인용 두 개를 좀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업무용 생산성으로 가면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첫 번째는 그냥 챗GPT를 쓰는 거예요. 저희가 일할 때. 그래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고 쓸 때가 많죠. 두 번째는 저희가 일을 할 때 쓰는 도구들이 있잖아요. 이메일이라든가 아니면 문서 관리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데가 이제 AI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의 일을 도와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이메일을 주면 요약해서 준다든가, 노션 같은 데에서도 문서를 만들어 준다든가 굉장히 많이 도와줍니다. 제가 쓰고 있는 앱 안에 이제 코파일럿이 들어가 있어서 만약에 우리 경쟁사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쓰면서 그 안에 있는 코파일럿 쓰는데 우리는 안 쓴다. 우리는 그만큼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사 내에 쓰고 있는 생산성 도구들이 AI를 잘 지원하는지를 보고 이제 그걸 쓰셔야 되는 거고, 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만들었으면 더 좋아요. 그 회사만의 업무 프로세스가 있단 말이에요. 이미지를 많이 만든다라든가, 프로그램 옛날 거를 새 걸로 바꿔야 된다라든가, 하여튼간 뭔가 일이 있는데 이 일에 필요한 도구를 간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맞춤형 코파일럿을 만들어서 꽤 큰 회사들은 내부 생산성이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만들기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엄청 쉽습니다. 아까 계정 코드 잡는 거 만든 다음에 그거 예를 들면 슬랙에다 넣어놓으면 사람들이 슬랙 가서 쉽게 슬랙 보수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개발해도 쉽고 활용하기 쉬워요. 거기 조금만 더 연결시켜 놓으면은 내가 여기서 슬랙에서 쓰면은 엑셀에 정리되게끔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뭐 활용도는 무궁무진합니다. 예를 들면 뭐 온보딩 보시라고 해서 회사의 신입사원용 문서 같은 거 다 넣어서 학습시켜 놓으면은 식권은 어디서 신청해요, 택시비는 어디서 해요 물어보면 자동 답변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이 맞춤형 코파일럿이 만들기도 별로 어렵지도 않고 만들면 굉장히 쓸모가 많습니다. 아까 제가 AI 해커톤 했다는 회사도 사실상 결과물들이 이런 맞춤형 코파일럿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되게 해보고 싶은데요. 네네네. 그래서 어느 회사든지 해커톤을 한번 해보시면 생각보다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게 당장 쓸모 있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직접 API를 불러 쓰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맞춤형 코파일럿도 LLM API를 불러서 쓰는 건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서비스를 만들었다. 예를 들면 뭐 야놀자다. 그러면 그 야놀자 안에서 뭔가 사용자들이 입력한 거를 분석해가지고 밑에 다른 결과물을 주고 싶다. 이럴 때 이제 API로 이 일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이제 이메일 서비스 같은 게 지금 어떻게 보면 4번 경우인 건데, 하지만 저희가 만든 서비스는 이메일 솔루션인데 메일이 들어오면 그걸 요약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줘요. 미리 보기로. 그래서 되게 편하게 만들었거든요. 요런 거는 메일 들어올 때마다 LLM API 불러서 정리해서 보여주는 거죠. 결국 내가 만든 서비스가 그 API를 써서 더 좋아지는 거죠. 요런 식으로 보통 내부로 활용을 할 수 있겠죠. 앞에 세 개는 업무의 혁신이고 네 번째 거는 뭔가 서비스의 혁신이 될 수 있겠네요. 네네네. 실제로 이제 밸류를 사용자한테 주는 거죠. 근데 앞에 세 개도 해볼만 해요. 그걸 해서 내부 생산성을 향상시키면서 경험을 쌓아야 API 활용도 할 수 있는 거라서. 그리고 내부의 사용자들은 사용하는 목적이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적화하기도 좋고. 근데 실제 사용자를 위한 기능은 우리가 열심히 만들어도 사용자한테 쓸모없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죠. 그리고 목소리 듣기도 되게 힘들고, 사용자는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쓰죠. 뭔가 마음에 안 듭니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저희가 써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용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뭐 10년 동안 서비스가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요거가 안 좋아졌을 때 그 정도 아니고선 그렇게 안 해주시죠. 그렇죠. 그래서 단계적으로 여러 가지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개인 사용자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챗GPT로 집안의 이메일 같은 거 처리하거나 아니면 사람들하고 카톡이나 같은 데 수많은 일들을 챗GPT랑 같이 해보시면 의외로 쓸모가 많고요. 제가 아는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장례식 갔다 와서 이렇게 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메시지가 왔는데 거기에 답변하려는데 최대한 잘해봐 했더니 답변을 아주 멋있게 한자까지 써서 해줘가지고 깜짝 놀랐다고. 그래서 평상시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도 시켜보세요. 잘합니다. 뭐 가계부 같은 것도 써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위에서 API 쓰는 거하고 비슷하긴 한 건데
그런 식으로 API를 써서 서비스 자체가 AI로 활성화된 서비스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거는 저는 이제 서비스 코파일럿이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이런 서비스 코파일럿이 있는 데서 제가 이렇게 써보면 AI가 도와줘서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AI 강화된 서비스들을 많이 써보는 것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거죠. 그쵸. 그리고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한다면은 예를 들면 아마존이 뭐 아마존 쇼핑 AI를 정말 잘 넣어서 좋아진다. 그러면은 이 얘네들의 경쟁력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야노자가 AI 기능이 잘 안 들어간다. 그러면 사실 여기는 미래는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투자하는 회사들이 있다 그러면 그 회사들의 서비스에 AI가 얼마나 잘 적용되냐를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키포인트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얼마나 서비스가 고도화되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네. 이게 AI가 잘 녹여내지 않으면 이제는 힘들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AI를 써보면서 깜짝깜짝 놀랐는데 아까 메일에 AI 요약 기능 넣어보고 제가 만든 솔루션을 쓰다 보니까 이제 다른 걸 쓰면 불편한 거예요. 그쵸. 이런 식으로 만약에 뭔가 쇼핑할 때 도와주는 AI가 엄청 좋아졌는데 그거 없는 서비스는 이제 못 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인터넷 시대로 가면서 인터넷에 적응 못해서 서비스들이 낙오되고 모바일 시대에 가면서 낙오되듯이 AI 시대로 가면서 낙오되는 서비스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는 거죠. 그렇죠. 없어지는 서비스도 있을 거고 새로 생기는 서비스도 있을 거고 한 서비스가 다른 서비스를 대체할 수도 있겠고요. 네, 전혀 다른. 그런 게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전혀 상관없는 서비스 같은데 이게 저쪽으로 확대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아마존이 AI를 너무 잘해가지고 갑자기 여행 상품을 팔더니 그 여행 일정을 정해주더니 어느 날 아마존 트래블이 나오고 좀 항공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뭐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네.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하는 거 귀찮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많이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이거를 이제 한번 자세하게 보면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이계대의 챗GPT 미친 활용법 51제라는 아주 제목이 자극적인 책이 있는데 저도 한번 사서 읽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솔직히 이것까지 챗GPT를 해야 돼? 라는 생각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되네. 자동차 운전 배울 때 갈 필요도 없는데 그냥 갔다 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챗GPT가 할 수 있으니까 해보면서 익숙해져야 되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챗GPT를 좀 무역적으로 많이 써보면 좋겠다라는 거고 저희가 한계에 좀 묶여 있어요. 그런 거를 좀 깨는 좋은 책이었고 어쨌든 챗GPT가 뭘 할 수 있냐라고 좀 정리를 해보면 문서를 작성할 수 있고요. 그렇죠. 요약 같은 것도 당연하지만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어요. 데이터를 주면서 이거를 좀 네가 분석해봐 그럼 분석을 해줍니다.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 얘네만 되는 게 아니라 아니죠. 챗GPT 되는 거군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에도 LLM 개발자 미럽을 최근에 하면서 사람들이 쭉 적어냈을 거잖아요. 거기에 기대하는 걸 쭉 적었을 거잖아요. 그럼 심지어 그 기대하는 거를 몽땅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주는 거예요. 주면서 야 여기 기대하는 거를 제일 많은 거 한 3개만 요약해봐. 딱 요약해 줍니다. 그리고 중간에 나와 있는 거 뭐 회사 같은 거 있으면 그거 분류 좀 해봐. 퍼센테이지 뽑아봐. 하고 만약에 거기가 나이가 있었다면 나이대 분석해봐. 할 수도 있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이렇게 문서 던져주고 분석시키라 그러면 잘합니다. 그래서 100명이 신청했다 그러면 100명에 기대하는 거 어떻게 다 봐요. 근데 이거 몽땅 던져주고 요약해봐. 뭐 틀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뭐 사람한테 시켜도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제가 보고 싶은 걸 볼 수 있을 거니까. 그 다음에 브레인스토밍 아이디어 내는 건 되게 좋습니다. 많이 씁니다 저도. 그래서 뭔가 아이디어가 있다 막 던지면 다 분석해 주고요. 요때 중요한 거는 프롬프트한테 팁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인터넷 검색해서 라고 앞에 꼭 붙여주면 꼭 검색을 합니다. 맞아요. 아니면은 제가 검색한 URL을 주면서 아래 웹페이지를 기준으로 답변해봐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근데 검색해서 그러면은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내가 URL을 주면 그 URL을 읽어서 줘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웹페이지들이 다 챗GPT 호환이 아니에요. 그냥 스태틱 HTML이라고 그러는데 약간 웹페이지가 이렇게 딱 완성이 돼 있으면 딱 읽으면 HTML 안에 글자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럼 챗GPT가 다 이해를 해요. 근데 이게 다이내믹 HTML이라고 그래서 페이지가 뜬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막 로딩할 수 있거든요. 컴포넌트를 하나하나. 막 뭐 이렇게 스크롤 내릴 때마다 계속 뜨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사실 저희가 처음에 로딩하는 HTML은 빈 페이지예요. 컴포넌트만 들어있고 그 다음부터 텍스트가 들어오는 거라서 그런 페이지를 챗GPT에 주면 챗GPT가 봤을 때는 빈 페이지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 스태틱 HTML들은 좀 되는데 다이내믹 HTML은 좀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뜨는 팁은 다이내믹 HTML은 PDF로 인쇄를 해요. 그 다음에 그 PDF 문서를 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문서를 준 거니까요. 아니면 스크린샷을 줘도 되고. 그게 바로 이계되네군요. 맥OS의 챗GPT 같은 경우에는 다른 화면 캡처해서 쓰는 기능이 아예 내장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챗GPT가 떠 있고 여기 웹브라우저가 있으면 챗GPT에 옆에 웹브라우저 화면 캡처한 다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걸 알고 싶어 라고 하면 그걸 다 합니다. 이거 생각보다 쓸모가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그런 사용을 아는 거죠. 그 다음에 공부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약간 브레인스토밍하고 비슷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만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 새로운 분야가 나왔다, 그건 물어보고 같이 공부하기가 너무 좋아요. 네. 특히 이제 얘가 거짓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땐 바로 지적하면 됩니다. 부하 직원한테 일을 시킨다고 생각하고 저는 시키기 때문에 반말을 하지 않고 네. 충분히 정보를 주고 걔가 틀린 경우에도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그냥 틀렸다가 아니라 맞은 정보를 주면서 그래서 결국 결과물을 뽑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찾은 정보가 아니라 주신 정보를 기준으로 다시 분석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라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AI 산업 현황은 뭐야? 라고 하면 쭉 나오잖아요. 아래 문서에 나온 정보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이 정보를 내용으로 다시 정리해보세요. 그러면 갑자기 정리를 싹 바꾸고 나서 자, 이 바뀐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방향은 뭘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쫙 하고 이런 식으로 그 안에서 추가 정보를 주면서 이렇게 학습을 시켜서 제가 원하는 충분히 학습이 되게 한 다음에 추가 일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기술 문제 해결도 되게 잘해요. 네. 갑자기 이제 노트북에 뭐가 문제가 생겼다든가 아니면 뭐 프로그램에서 뭐가 잘 안 돌아간다. 그래서 많이 알려진 문제 같은 건 되게 쉽게 해결할 수 있고 네. 결국은 챗GPT는 굉장히 강력한 업무 보조 고요. 질문을 던지는 게 일을 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일을 시키기 전에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가 뭐냐라는 질문을 하는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일을 할 때 보면은 저희가 제품 개발을 한다 그러면은 시장 조사를 하고 경쟁사를 조사하고 사용자 설문조사 같은 거 하는 거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만들거나 UX 디자인 하는 것도 다 만들 수 있고 실제로 개발할 때도 기더브 코파일럿 같은 거 써서 개발할 거잖아요. 네. 도움 받고 마지막에 출시할 때도 마케팅 뭐 이미지도 만들어야 되고 텍스트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도 만들어야 되고 제가 최근에 했던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그 프로젝트 슬로건을 만들고 싶은데 챗GPT한테 물어봐서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책 한 권을 거의 마무리해서 출판하기 직전 이 책 제목도 제가 생각하는 것 주고 네. 프롬프트도 굉장히 길게 썼습니다. 당신은 이제 출판사 편집장인데 이미 몇 개의 책을 냈고 어쩌고 그래서 제목 3개가 있는데 이 3개를 분교 분석해서 제일 대중한테 어울릴 만한 걸 해봐.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해봐. 이렇게 쫙 하더라고요. 그거 보고 결정했잖아요. 그런 거였어요? 네. 그래서 챗GPT가 제 책을 써주진 않지만 네. 책을 쓰는데 제가 어떤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싶을 때마다 사전 정보를 충분히 주면 네. 근데 제가 사람하고 하면 앉혀놓고 30분 동안 설명을 하고 나서 네. 그래서 A야 B야 그러면 사람들이 화내죠. 네. 30분 동안 설명드는 게 얼마나 지겨워요. 그렇죠. 나 처음부터 그거나 물어보지. 그러니까. 근데 다 아는 사람이 없죠. 네. 일부만 알면 또 모르는 것만 물어보기도 되게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제 지인이 아무리 많이 안다 그래도 제가 만나자마자 내 책 보면 뭐가 좋을 것 같아 그러면은 못 줘. 네. 그러면 이 책을 다 읽어보고 결정해줘. 그건 더 말이 안 되죠. 심지어 밥도 사야 되기 때문에 챗GPT 한 달 이용료보다 더 듭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챗GPT는 그 책 다 넣으면 돼요, 그냥. 네. 다 넣고 책 제목 뭐가 좋아? 네. 이러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마지막 제품 출시할 때도 되게 도움이 되고 네. 그리고 나서 출시하고 나서 데이터가 오면 그 데이터 분석까지. 그래서 사실상 IT 회사들에는 챗GPT가 아주 쓸모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컴퓨터를 통해서 하는 일은 다 챗GPT를 통해서 도움받을 수가 있어요. 그 문장 기억을 하셔야겠네요. 컴퓨터랑 하는 모든 일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네, 키보드와 마우스를 쓰는 일은 네. 다 도움을 받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챗GPT를 네. 활용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했던 이제 앱 코파일럿 네. 저희가 실제로 이제 도구를 써서 업무용 도구에 AI가 들어가서 잘 쓰거나 아니면 저희가 이제 맞춤형 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더 들여다보면 재밌는 게 결국 저희가 원하는 건 일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툴에 들어있냐 아니면 우리가 툴을 만들었냐인 거고 LLM은 여기서 일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우리 회사 지식은 더 넣어야 되잖아요. 네. 우리 회사 지식을 프롬프트로 넣는 거예요. 그래서 프롬프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우리 회사 지식을 어떻게 잘 정리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인터페이스가 앱 코파일럿은 그 앱 자체일 거고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이나 슬랙 AI나 뭐 기더브 코파일럿처럼 이제 우리가 직접 만든 거는 SQL을 만들어 준다든가 온보딩을 도와준다든가 뭐 슬랙이 있다든가 이러면은 그냥 웹페이지를 만들거나 슬랙이 되거나 LG전자에서 이런 맞춤형 코파일럿을 만들어서 찾다라는 걸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데이터 분석할 때 너무 힘든 거예요. 맨날 데이터 분석가한테 이렇게 하면 데이터 분석가가 일이 쫙 밀려있죠. 근데 그 중에 하나를 해주면 또 이제 시기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이게 데이터는 쌓여 있는데 데이터 분석이 너무 힘들거든요. 병목이 거기서 생기는군요. 그렇죠. 그 찾다 시스템에 가서 자연으로 내가 저번 달에 많이 팔린 세탁기에서 사람들이 세탁기에 파워를 누르고 나서 제일 먼저 누르는 버튼이 뭔지 알고 싶어. 그러면 그 자연어를 이제 SQL 쿼리로 바꿔가지고 던져서 찾아낸 다음에 그걸 그래프로 바꿔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센서 정보인데
자연어로 그걸 불러와서 알 수 있게 되고. 아니죠. 이제 이 처음부터 냉장고 정보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DBU 하는 거는 이제 기본이고, 근데 문제는 그 DB에 들어있는 정보들도 이제 일반인들은 검색해서 꺼내 볼 수가 없죠. SQL 쿼리 같은 걸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SQL 쿼리를 만들거나 그 나온 데이터들을 그래프로 만들거나 이걸 하는데 이제 전문 데이터 분석가들이 필요한데 이 사람도 또 바쁘기도 하고, 그리고 바로바로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내부 요구 자체가 틀린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몇 번 다시 해야 되거든요.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힘들잖아요. 처음부터 좀 잘 주지. 짜증내죠. 그러니까. 근데 다시 말하지만 LLM 짜증 안 내니까. 제가 저번 달에 팔린 세탁기 중에 파워 버튼 누르고 나서 그 다음 제일 많이 누른 버튼이 뭐야?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저번 달에 세탁기가 하나도 안 팔렸습니다라고 답변이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저번 달 해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여하튼 굉장히 쉽게 회사의 데이터를 그래프로 만들어서 볼 수 있게 내부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걸로 내부 데이터 활용률이 너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좋은 맞춤형 코파일럿의 예인 거죠. LG전자에 찾다. 아, 굉장히 훌륭한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서비스 코파일럿. 예를 들어서 아마존의 쇼핑이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물건을 정확히 다음 달에 여행을 갈 건데 모기를 잘 안 물리면서 가볍고 조금 하여튼 복잡한 걸 치면 그 물건 찾아준다. 불가능하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들어가야 될 정보가 너무 많아요. 아마존 안에 있는 모든 제품 정보도 다 들어가야 될 것이고, 또 아마존 안에 있는 제품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지식도 필요한 거잖아요. 방금 말했던 여행을 간다, 산에 간다, 뭐 이런 류의 정보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용자도 알아야 되잖아요. 이 사용자가 어디를 여행 다녔는지. 그래서 이 사용자가 산에 간다, 모기 물리기 싫다? 그럼 뭐 어떤 산에 가고 싶은지도 알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 사용자의 정보도 왕창 넣어야 되고, 아마존 안에 있는 정보도 왕창 넣어야 되고, 인터넷에 있는 정보도 가져와서 넣어야 돼요. 이 세 가지 정보를 LLM에 추가로 넣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코파일럿은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이런 B2B 코파일럿들은 가능성이 많고,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이라든가 아니면 LG전자의 아까 찾다 같은 거는 굉장히 좋은 예고, 앞으로 그런 게 많이 되겠지만 이런 아마존 쇼핑 AI라든가 쿠팡 AI라든가 이거는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이거는 궁극적으로 되려면 그런 건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어제 드라마에서 제니가 입고 나왔던 원피스 나한테 어울리는 사이즈로 골라줘. 이게 되면은 완벽한 서비스 코파일럿 아닙니까? 그럼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 드라마 알아야 되고, 제니가 뭐 입고 왔나 알아야 되고, 내 사이즈 알아야 되고, 엄청 많은 정보가 거기 들어가 있어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그러니까 내 데이터,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 그리고 그 해당 서비스의 데이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텐데, 해당 서비스의 데이터는 가지고 있으니까 괜찮을 텐데, 내 데이터도 안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인터넷에 있는 정보 중에 딱 이거, 어제 제니가 입었던 드레스, 요거가 또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LLM도 지금 그걸 못 맞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서비스 코파일럿이 정말 사람들한테 유용해지려면 방금 말했던 여러 가지가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약간 기술적으로 좀 남아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해결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아직은 아니다. 그래서 LLM 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B2C 서비스 코파일럿을 만든다면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을 때만 하는 거고, 나머지는 내부 생산성에 좀 활용하는 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실제 사례들을 좀 빠르게 한번 짚어볼 텐데요. 당근 같은 경우에가 굉장히 ML을 잘 쓰고 있던 회사였어요. 이제 LLM으로 잘 넘어갔는데, 왜냐하면 ML을 잘 쓰고 있었단 말은 데이터를 잘 정리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욱 LLM에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개 정도 크게 최근에 사례를 발표했는데, 하나는 물건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 그 물건에 대해서 밑에 추천을 보여주고 싶은데, 이 물건에 대해서 약간 브랜드별 추천을 보여주고 싶고, 종류별 추천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나이키 신발이다. 그러면 나이키 제품들을 보여주고 신발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가 사용자가 종류, 신발, 브랜드, 나이키 이렇게 안 쓰잖아요. 그냥 막 쓰니까 옛날에는 이걸 꺼내기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자연어 그 문장을 던져주면서 여기서 브랜드하고 종류를 꺼내봐. 그러면 엄청나게 높은 확률을 꺼내는 거예요. 물론 프롬프팅을 잘해야 됩니다. 한 줄로 다음 문장에서 브랜드와 종류를 찾아내. 그러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100번 중에 90번은 성공해도 10번은 실패할 수 있겠죠. 처음에는 이걸 ML로 했어요, 옛날에는. 하다가 이제 LLM으로 바꿔줬더니 더 좋은 거죠. 물론 더 비싸지고 조금 더 느려졌지만 그래도 LLM이 월등하니까 이제 바꾸는 거고, 또 두 번째는 동네 생활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동네에 뭐 카페 같은 데 가보고 괜찮더라 라는 글을 올려요. 그러면 왠지 거기에다가 네이버 맵 같은 거 연결시켜 놓으면 좋잖아요. 근데 안 하죠. 사람들이 그걸 열심히 해줄 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문을 읽고 위치랑 식당 이름 같은 거를 다 분석해가지고 식당을 찾아서 이제 포지션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지도에다가. 그러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편해지겠어요. 내가 네이버 지도에 광화문 국밥 안 찍어놔도 광화문 국밥 왔더니 오늘 너무 맛있었네요 라고 하면은 거기서 찍어갖고 위치까지 얘가 태그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근 앱에 보면 그런 식으로 동네 생활이 있으면 밑에 지도가 딱 나오고 버튼 누르면 그 지도가 딱 보이는
그래서 되게 편리한 거죠. 네.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부동산 등록이라고 동네에 이제 부동산 같은 거 있으면 그걸 등록할 수 있는데 이게 재밌는 건 사람들이 그걸 텍스트로 입력하는 것도 귀찮아하고 업자들이 어차피 이미지로 그걸 다 관리를 해요. 텍스트는 사람들이 변형시킬 수도 있고 뮤조의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지로 하는데 이 이미지를 그냥 올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지를 OCR로 텍스트로 바꾼 다음에 그 텍스트에서 위치, 뭐 크기, 가격을 다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필드에 다 채우는 거죠. 그래야 사람들이 검색을 하죠. 그렇죠. 이미지 천장 있으면 뭐예요? 네. 저희 티타임즈 카드뉴스 오래 했잖아요. 네. 그 내용을 못 찾아요. 맞습니다. 네. 이제는 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미지들도 이제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셋 다 올라온 물건의 브랜드하고 제품을 찾거나 동네 생활에서 이렇게 식당 위치를 찾거나 제목을 찾거나 아니면은 부동산 정보도 다 뽑아내는 게 LLM 이전에는 불가능한 일들이고 이게 안 됐을 때는 이제 사람들이 뒤에서 할 수 있었지만 말이 안 되죠.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근데 이제 LLM으로 하니까 당근이 MAU가 몇 천만에 달하는데도 이 서비스를 돌리는데 그럼 비용이 한 달에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100만 원도 안 들어갑니다, 이게. 네. 와, 그렇게밖에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개발자 한 명을 쓰는 것보다 훨씬 싸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몇천 원 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약간 소름입니다. 물론 이제 하다 보면 이제 몇백만도 되겠지만 어쨌든 개발자 한 명을 쓰는 비용보다 더 적게 써서 이 모든 일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미래는 LLM을 쓰는 회사와 안 쓰는 회사의 생산성의 차이인 거예요. 이 모든 게 사실 사용자한테 밸류이긴 하지만 사용자는 이걸 어떻게 돌렸는지 몰라요. 이걸 뒤에서 사람이 하는지, 그쵸. ML이 하는지, 알고리즘이 하는지, LLM이 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잘해주고, 그리고 내부에서 이걸 엄청난 비용으로 하니까 사용자한테 밸류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요게 대한민국의 IT 스타트업들이 저는 가야 될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음악을 만들 때도 기타 치고, 세컨 기타 치고, 베이스 치고 드럼 다 치고 전부 다 쳐갖고 합쳐갖고 음악 만들었잖아요. 요새 미디로 다 찍지 않습니까? 혼자서? 그러니까 음악이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다양한 장르로. 지금 컴퓨터로 뭐 게임을 개발하든 뭐 서비스를 개발하든 이제는 소수의 사람이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서비스를 해주실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이제 개발도 LLM이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개발도 많이 도와주고 있고 기획도 도와주다 보니까 이제는 한 사람 1인 회사가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죠. 특히 음악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사실 동시에 여러 명이 모여서 한 번에 녹음을 했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혼자서 친 걸 녹음해 놓고 두 번째 그걸 틀어놓고 자기가 혼자서 한 5번을 녹음해서 합치잖아요. 개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혼자서 여러 개를 하면서 합치는 게 다 가능해진 거죠. 놀라운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사는 LG전자의 얘인데 LG전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찾다. 그래서 이 찾다도 사실 재밌는 이름인데 이제 챗 베이스드 데이터 애널리스트라고 해서 이제 찾다. 한국말로도 찾다. 영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어로 입력을 해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다. 해서 이제 굉장히 좋아진 솔루션이었고 여기서 또 이제 회사의 데이터들을 많이 모다 보면 그 데이터를 카탈로그라고 그러는데 데이터 카탈로그, 그러니까 메타데이터라고 그러는데 이 필드는 무슨 뜻이고 이 필드는 무슨 뜻이고 이게 데이터를 다 설명을 해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개발자들이 그걸 일일이 설명하는 거 엄청 귀찮아라 그래요. 저희도 원래 영상 나가면 그거 정리해놔야 돼요. 너무 귀찮아서 안 합니다. 근데 요거를 자동화해가지고 이 소스 코드를 분석해가지고 거기 들어서 데이터 모으는 거에 대해서 이 데이터는 뭘 것이다라고 예측해서 그 데이터 카탈로그를 자동으로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사람이 하면은 형식도 사람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틀리기도 하고 빼먹기도 하고 제일 큰 거는 빼먹어요.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람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퀄리티는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다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일정하게 하니까 훨씬 나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데이터 카탈로그를 채우는 비율이 10%도 안 됐다. 그러면 이제는 100%니까 너무 좋아지는 거죠. 그 영상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주석을 달아놔야 되는데 안 달아놨다. LLM이 보고 알아서 달아놔. 그러면 없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고객 제한 통화를 하면 고객 제한 통화를 한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실제 제품들이 나갔고 사람들이 어떻게 쓰고 있고 무슨 문제가 있는 건데 이게 전부 전화 통화기 때문에 쓰기가 곤란하고 이걸 텍스트로 바꿔놔도 그 텍스트 자체가 자연어라서 너무 힘든 거예요. 데이터화가 힘들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CS 직원이 있고 고객이 있는데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구분도 안 되네요. 구분도 안 되고. 근데 이런 거를 이제 LLM으로 해봤더니 일단 목소리를 들은 거를 텍스트로 바꾸는 거는 가능해졌고, 그 다음에 이 텍스트를 주면서 사람이 2명이야. 한 사람은 고객이고 한 사람은 직원이야. 이렇게 나눠봐. 그러면 쫙 나눠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문제를 뽑아봐. 그리고 제품 뽑아봐. 다 뽑아줍니다. 그래서 드디어 LG전자의 그 수많은 고객 통화들을 다 바꿔서 DB화해서 무슨 제품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쫙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못했었던 그냥 파일로만 갖고 있었던 애들도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는 이거를 음성 파일로 갖고 있었으면 스토리지 낭비인 거고 그쵸. 그리고 꺼내서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원 데이터는 의미가 없어요. 그거를 이렇게 말아서 만든 통계 데이터가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매출이 올랐냐, 사람들이 즐거워하냐, 그쵸. 이런 게 중요한 거지. 한 사람 한 사람 데이터는 맞아요. 쓸모가 없어요. 뭐 어쩔 건데요. 맞아요. 이 사람 한 사람의 매출이 늘었냐 줄었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전체지. 그러니까 이것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통화 내역은 의미가 없는데 이걸 다 모아놨더니 지난 한 달 동안 제일 많은 문제가 생긴 기능은 뭐고, 제일 많이 문제가 생긴 제품 뭐고, 고객들이 뭐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게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쓸모 있는 데이터가 된 거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싶었던 많은 회사들이 중간에 하다가 야 이거 데이터 잘 정리도 안 돼 있고 데이터 정리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뽑아봤더니 뭐 다 지난 정보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크게 쓸모 없는 것 같아 라고 했던 많은 기업들 다시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대목에서 LG 상무님의 의견인데 결국 데이터가 많을수록 LLM의 가치는 높아진다. 그리고 그 데이터가 비정형 데이터일수록 LLM의 가치는 높아진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LLM은 대한민국 대기업한테 너무 좋은 툴이다. 그래서 아까 위에 사실 이제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사람들이 분석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이제 차트를 만들어서 분석을 하고 그 수많은 전화 통화 쓸모가 없었는데 지금은 다 분석해서 키워드하고 카테고리를 다 뽑아내니까 쓸모가 있어지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매일매일 대시보드로 이제 우리 제품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쫙 보면 얼마나 이게 쓸모 있는 정보예요. 그래서 이 대기업이 드디어 LLM으로 혁신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다시 앞으로 가서 A전자는 챗GPT가 열려있고 B전자는 챗GPT가 안 열려있으니까 이런 것부터 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열어야 됩니다. 열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죠. 그리고 정리한 데이터들을 다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개인정보는 들어가면 위험해요. 굳이 있을 이유도 없고 이 고객의 전화번호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고객 주소가 있을 필요는 없는 거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무슨 냉장고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지. 그래서 그 개인정보를 다 제거해야 되는데 이 개인정보가 거기 영등포 경찰서 앞에 그 빨간 집에 살아 라고 하면 이게 주소인지 몰라요. 아 그쵸. 근데 이것도 개인정보죠. 전화번호도 010 이렇게 하면 되는데 02개 31 이래버리면 몰라요. 그래서 개인정보를 기존의 뭐 알고리즘이나 ML로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이제 LLM으로는 그걸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외사항이 생기면 이제 프롬프트 업데이트 하면 되니까. 그래서 개인정보들을 다 제거해서 저장할 수 있게 됐죠. 너무 좋네요. 너무 좋죠. 그래서 기존에 힘들었던 것들, 그러니까 사람들을 기계한테 맞췄다면 드디어 이제 기계가 사람한테 맞히는 게 이제 LLM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AI 트랜스포메이션입니까? 그쵸. 회사에 일하는 거를 기존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데이터를 모은다가 혁신이 있었다면 AI 트랜스포메이션은 정확히는 이제 LLM 트랜스포메이션인데 이 데이터를 AI가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 DT로 데이터를 모은다. 2단계 모아놓은 데이터를 AI가 쓰게 한다. 이런 식으로 LG전자의 얘도 그렇고 앞에 당근의 얘도 그렇고 둘 다 이제 DT가 돼 있기 때문에 AX까지 가능해진 상황이죠. 정말로 이렇게 잘 쓰고 계시는군요. 네.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의 이야기인데 이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원지랩스라는 스타트업인데 원지랩스라는 스타트업은 PR 자료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키워드를 넣으면 PR 자료를 만들어줘요. 보도 자료를 만들어주는데 이 보도 자료를 사실 다 일일이 보내야 되잖아요. 보내는 것도 자동으로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보도 배포 자료에서 무척 편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기존에 만들었던 무슨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이 예를 들면은 뭐 C샵으로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걸 자바로 바꾸고 싶어요.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그걸 바꾸는 거를 내부에서 LLM으로 약간 이 시스템을 도와주는 업무 비사를 만들어갖고 걔가 이 소스 코드를 보고 공부를 한 다음에 우리한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소스 코드는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자바로 만들 거면 이렇게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 물으면 답변도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재밌는 거는 기도브 코파일럿 비슷하게 아마존도 아마존 큐 디벨로퍼라고 만들었는데 결국 AWS 쓰는 사람들이 사실 코딩을 어마어마하게 할 거잖아요. 그래서 AWS 잘 쓰게 하려는 이런 코딩 도와주는 기도브 코파일럿 같은 경우인데 이걸 가지고 본인들도 열심히 써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발표했던 자료인데 옛날 자바 8으로 만들어 놓은 거를 최신 자바 17으로 이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일이 엄청 큰 거잖아요. 근데 자기네들이 이제 아마존 큐 디벨로퍼에 전문적으로 자바 8에서 자바 17으로 바꾸는 기능을 넣은 다음에 사람들이 얘랑 같이 이제 옮기는 거예요. 무려 3만 개 이상의 앱들을 이걸로 바꿨고 근데 생각해보면 3만 개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많아요, 앱이? 내부에 이제 툴들이 많을 거니까 뭐 시스템도 많고 이게 앱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이제 서비스 같은 거라 이 수많은 서비스들을 다 업데이트를 할 거고 이거 할 때 실제로 개발자들이 사람이 이걸 직접 했으면 4,500
년. 그러니까 개발자 4,500명이 1년 동안 할 일. 아니면은 개발자 한 명이 4,500년 동안 할 일. 한 명이 4,500년 동안. 그러니까 4,500명이면 1년.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 4,500명이 1년 동안 할 정도 될 수도 있죠. 네. 이거 손으로 했으면은. 네. 왜냐하면 이거 하나 하는데 한 석 달은 걸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회사가 그냥 이거에 1년 동안 자바 8에서 17로 바꾸는 일만 1년 내내 해야 되네요. 보면은 근데 지금 3만 개잖아요. 네. 3만 개면은 지금 4,500으로 나눠보면 대충 한 10개라 그러면 혼자서 그 프로젝트 10개를 그러면 자바 8에서 자바 17로 바꿔야 되는 건데 이게 큰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 달에 하나씩 해야 되는 거예요, 거의.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거 쉽지 않았죠.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비용이 얼마나 절약된다도 재밌는 건데 결국 자바 8은 이제 보안적으로 문제도 있고 옛날 거라 좀 느리고 17로 바꿨더니 주장이긴 하지만 1년에 260 밀리언 거의 뭐 한 3천억 이상을 절약하는 이거를 이제 아마존 Q 디벨로퍼 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옛날 시스템을 새 시스템으로 이렇게 옮기는 게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네. 근데 다들 못하고 있거든요. 네. 쉽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LLM은 귀찮고 짜증나는 일을 잘해요. 이상한 일 시켜도 다 하잖아요. 네. 이거 아마존 Q 디벨로퍼는 다 하는 거죠. 사람한테 이런 걸 시키면 싫어해요. 재미없잖아요. 옛날 시스템 유지보수하고. 그렇죠. 그래서 LLM이 이런 데서 굉장히 큰 성과를 발휘하고 근데 중요하니까. 예를 들면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도 한밤중에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사람들이 운전하고 싶어 하지 않은 아니면 24시간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데서 AI가 의미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아마존 Q 디벨로퍼에 약간 이렇게 전환하는 시스템 비슷한 거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다른 회사가 쓸 수 있게 했는데 굉장히 성과가 잘 나온 거 보였고 그리고 본인들의 서비스를 위해서 제품에 홍보를 해야 된다. 이 제품은 이제 타로 점치는 서비스 같은 건데 타로 점치는 서비스에서 텍스트나 이미지 같은 걸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런 이미지하고 텍스트를 갖다가 생성형 AI를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 회사는 뭐 30명 가지고 이걸 하는데 이 회사는 2명 가지고 30대인 거죠. 네. 그러면 비교가 안 되죠. 그러면 가격을 15분의 1을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비슷하게 받은 거니까 이 회사가 훨씬 마진이 높은 거죠. 이러면서 이걸 홍보용 이미지를 만들 때도 이 시스템을 자동으로 만드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원지랩스 같은 회사는 이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직원은 몇 명밖에 안 돼요. 네. 8명이라고 하시는데. 직원 몇 명밖에 안 되는데 프로젝트를 8개를 막 돌리는. 이게 그러니까 결국 슈퍼휴먼. 굉장히 사람들이 LLM의 도움으로 이렇게 일을 해내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뭐 회사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고 또 이용자는 싸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개발자들도 한 명 한 명이 더 많은 기여를 하고 더 많이 벌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아직은 초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쨌든 전 세계 시장은 높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직원 100명인 회사가 이제 AI가 있으니까 10명만 있어도 된다가 아니라 직원 100명인 회사가 이제 1000명 정도의 가치를 일을 해야죠. 그래서 굳이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AI 트랜스포메이션 이야기를 해보자면 결국 옛날 아날로그 기업들은 100명이 예를 들면 10의 일을 했다면 여러 가지 이제 비효율 때문에 데이터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서 데이터가 있고 뭐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기 시작하면 이제 100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AI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이제 100명이 1000명의 일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굳이 말하면 이런 굴뚝 기업과 이런 AI 혁신 기업은 사실 100배 이상 생산성이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실제 예들을 봐서 여기서 이제 뭐 일자리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예를 들어서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영상 하나 만들어서 나가는데 예전에 영화 한 편 만들어서 나가려면은 영화 한 편 보는데 지금으로는 만 얼마고 그때도 한 6, 7천 원은 했었잖아요. 그럼 2시간짜리 영상 하나 보는데 6, 7천 원 가치였었거든요. 근데 요새 유튜브에서 영상 하나 보는데 광고 2편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 CPC 방식으로 계산하면 한 30원 정도 되거든요. 30원에 이제는 영상 하나를 소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만드는 인력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막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근데 지금 AI화 해서 비용을 줄이지 않으면 지금 많은 콘텐츠 회사들이 다 없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AI가 꼭 일자리를 뺏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소비자들이 싸게 즐길 수 있을 만한 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AI가 어느 정도를 대신 해줘야 슬림하게 갖고 가면서 우리가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시각으로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쭉 살펴보면 AI는 정말 미래인 것 같고 이미 많은 회사들이 이렇게 변화를 보이고 있고 우리도 이런 변화에 지쳐지지 않게 빨리빨리 잘 따라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게임 만드시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옛날 게임은 되게 작았잖아요. 스케일이. 근데 지금은 게임 하나 만들려면 퀘스트랑 음악까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거 하나 만드는데 막 몇백억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한 번 만들었다 망하면 너무 크잖아요. 근데 AI가 대신을 해주면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또 좋은 게임을 만들어서 출시해 볼 수 있으니 네. 또 이용자는 계속 좋은 퀄리티의 게임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AI는 꼭 필요한 기술이 아닌가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무튼 오늘 기술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또 요거 이어서 다음 시간에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